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48시간 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군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 미국 기지가 주둔한 중동 국가들의 발전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이 3주를 넘긴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5월 9일 이후 처음으로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탈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100대 유가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의 기준금리 상단을 돌파하는 급등세 그리고 국채 수익률 곡선의 베어 플래트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번 주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상군 투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이 시한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금요일장은 전쟁이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세마녀의 날까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거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96%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1.51%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지수는 전쟁 시작 이후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한 주 동안 S&P 500 지수는 1.9% 떨어졌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이틀 연속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쟁 이후 안전자산 성격으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기술주들마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한 모습인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날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AI 서버 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수십억 달러 분량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엔비디아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모두 2% 내외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또 3% 넘게 밀려났는데요. AR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계획에도 미국 교통당국이 이 테슬라의 FSD 기능 조사에 착수했다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이날은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버크셔 해스웨이만 쑥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유가는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해병대와 해군 병력 수천 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유가가 강세 압력을 받은 건데요. 결국 WTI는 배럴당 9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브렌트유는 11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한 주 동안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금 가격도 3% 이상 떨어지면서 이제 4,40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가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매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매파적으로 돌아서자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년물 금리는 지난주에 0.1%포인트 뛰어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한 주 동안 0.1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이 잠잠해지려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혼란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초기에는 단기 충돌로 봤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봤고요. RBC 캐피털 마켓츠에서는 현재로서는 전쟁이 제한적인 충돌에 그칠 것이라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예측 시장인 폴린마켓에서는 전쟁이 3월 말까지 끝날 확률이 12%에 불과하고요. 4월 말까지 끝날 확률도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해서 나왔던 가운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가 $180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걸프 지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수요 억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전쟁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으로 쏠린 만큼 이번 주에는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24일에는 이 S&P 글로벌 PMI에서 발표되는 투입과 판매 가격 지표에 주목해야겠고요. 25일에는 2월 수출입 물가지수, 또 27일에는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포함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FOMC가 마무리된 이후인 만큼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전쟁과 유가 상승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핵심 변수는 전황이겠죠.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여부와 하르가섬 점령 가능성, 이란 내 주요 시설 타격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머니무브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향하던 투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로벌 MSCI 지수는 30% 가까이 급등해 뉴욕 증시 상승률을 2배나 앞질렀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로는 10%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널뛰는 유가가 상황을 뒤집어놨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천연가스 생산국인 만큼 에너지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견조한 기업 실적까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피난처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충격파가 뉴욕 증시 주요 지지대 중 하나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옅게 만들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모신용 대출 리스크도 여전한 터라 월가에선 JP모건이 S&P 500 전망치를 크게 낮춰잡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중에 오픈클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일정 관리며 보고서 작성, 심지어 주식 투자 종목까지도 선정해줄 정도로 마치 영화 속 AI 비서가 현실이 되던 평가까지 받는데 이딴 보안 사고에 중국에선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내고 일상 사무 업무에 오픈클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앞서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사내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안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기회를 엿본 엔비디아가 보안 체계를 강화한 네모클로를 선보였고 알리바바도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우공을 앞세워 기업용 AI 시장을 정조준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 속속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보틱스 분야에선 중국 유니트리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쿵푸하는 로봇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죠. 천하의 머스크조차 중국 휴머노이드만이 유일한 경쟁자다 직접 언급할 만큼 존재감이 큰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문을 두드리면서 42억 위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기술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상장의 의미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섭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중 3분의 1이 유니트리에서 나왔을 만큼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레드테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상 1년까지도 걸리는 예비 심사가 넉 달 만에 통과됐다는 점에서도 미래 시장 주도권을 향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존이 12년 만에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인 제이 알라드가 이끄는 기기 부분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아마존의 자체 AI 음성 비서 알렉사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운영 중인 쇼핑이라든지 프라임 비디오 등 폭넓은 생태계를 한데 묶어서 손안에서 일상을 다룰 수 있도록 올인원 기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가격이나 예산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최초로 선보인 3D 스마트폰, 파이어폰의 굴욕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픈 AI가 인해 전술에 나섰습니다. 엔스로픽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인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신규 채용 인력은 제품 개발과 엔지니어링, 연구, 영업 분야에 배치됩니다. 오픈 AI는 그간 문어발식으로 늘려온 사업들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기업용 인공지능 제품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챗GPT로 일반 이용자들의 마음은 잡았지만 정작 돈이 되는 기업용 시장은 엔스로픽이 전부 집어삼키면서입니다. 실제로 AI 서비스를 처음 구매하는 기업 고객의 경우 엔스로픽을 택하는 비율이 오픈 AI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는데 기술 개발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했는지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에까지도 연신 러브콜을 보내면서 돈줄 찾기 본격났을 만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업계 소식까지 하나 짚어보죠. 전기차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찾는 수요는 여전한데 각국의 전기차 장려 정책은 후퇴하면서 업계 고민도 깊어져만 가는데요.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최근 1년간 최소 750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달라진 전기차 전략은 대중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라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나고 있는데 혼다는 오는 2040년부터 전기차만 팔겠다던 전략을 포기하면서 향후 2년간 대규모 적자가 날 걸로 예상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드, 스탈란티스, 볼보 역시도 전기차 전면 생산 목표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 역시도 전기차 전략에서 하나둘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쨌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산주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해당 발언의 영향으로 대표 방산주들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주말 사이 중동 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 오늘장에서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LIG 넥스원은 5.8%대 하락하면서 66만 1,000원 선에 마감이 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대, 현대 로템까지 3.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상승했던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알루미늄 가격은 이란 사태로 중동산 공급이 제한되면서 급등했는데요. 다만 이후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이탈하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관련 기업의 이익 감소 우려가 커진 점이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대표 종목들 살펴보면 사마알미늄이 5.51%, 대호 AL도 2.8%대 하락했으며 조일 알미늄까지 0.39% 약세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서울 광화문 컴백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여들자 유통 관련 종목들이 방긋 웃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면서 인천공항이 극심한 혼잡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틀 동안만 20만 명이 넘는 입국객이 예상되자 정부와 공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백화점, 면세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종까지 유통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이 6.74% 상승하면서 91,800원에 마무리됐고 호텔신라도 2.77%, 또 편의점 주인 BGF 리테일까지 2.9%대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전건설이 유력된 프로젝트로 떠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원전 건설이 유력 프로젝트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이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7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는 18일 대미투자실무위원회인 한미 전략투자 공사설립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미투자의 유력 프로젝트로 원전 건설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원전 건설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주와 더불어서 건설주가 중동 재건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쏠린 가운데 상승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DLENC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GS건설도 22%대 급등, 대우건설도 18%대 상승했으며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11%대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자동차주를 저가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는데요.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너지와 방산과 같은 확실한 수혜 테마에 집중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에너지와 전력 종목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순위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수페터시스, S-오일, APR, SK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370메가와트 규모의 스팀 터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북미 시장에 스팀 터빈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최근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전 수출의 길을 넓혀줄 거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자 글로벌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원전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17%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유주를 향한 외국인의 시선도 뜨겁습니다. 특히 S-오일은 원유 조달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란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수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천당제약,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HPSP, 주성엔지니어링, 매지온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지난주 금요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경고용 인슐린의 유럽 임상 1, 2상 시험 계획 제출 소식이 직접적인 배경인데요. 10년 넘게 공들여온 S패스 플랫폼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주사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첫 번째 임상 타겟은 인슐린 주사 의존도가 높은 제1형 당뇨 환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천당제약을 코스닥의 매기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1분기에만 3건의 모멘텀을 실현하면서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와 지주, 금융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순위권 보면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1조 원을 웃도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GTC 2016에서 엔비디아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HBM4의 공급 계약이 이미 확정됐고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에 기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리기판 샘플 공급을 마치고 본격적인 성능 검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특히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장덕현 사장은 현재 AI 서버용 기판의 수요가 생산 능력을 5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순위권 보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리가켄바이오, 대주전자재료, PSK, 앱클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특히 지난주 단 이틀 만에 주가가 5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큐리옥스만이 가진 독보적인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기술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복잡한 세포 분석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꾼 건데 덕분에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대 소식에 러브콜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장중에 굉장히 출렁거렸고 네. 또 장 끝나고 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다시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은 또다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바뀌네요. 진짜 뭐 갈팡질팡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저러는 건지 일각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전략적 모호성인지 아니면 전쟁통에 그야말로 기만술인지 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예. 그래요. 지금 과연 이 전쟁통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3월 들어서는. 뭐 지금 시장은 어떻게 예측 자체가 쉽지 않고 예측이 참 뭐 의미가 그야말로 없는 대응의 구간이고 대응의 구간이고 예. 예측은커녕 뭐 스포츠로 치면은 중계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 낙으로 사시는데 어? 소장님 스포츠부는 낙으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뭐 스포츠 보는 낙에다가 그냥 당구장 가시는 것도 뭐 네. 할 줄은 몰라도 전부 입으로 그냥 입으로 전문가 그걸로 살아왔는데 진짜 그거 마저도 힘드네요. 이런 날 오늘 누가 오신 거죠? 오늘 감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지영 연구위원 오랜만에 좀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정희 형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보고서 쓰시랴, 뭐 방송에도 나가시랴, 네. 기관들 세미나도 나가랴. 네. 어떨 때는 또 진행자로도 역할하시고. 네. 진짜 바쁘시네요. 네, 뭐 그런데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어렵죠. 같아요. 네. 하루하루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그 코스닥 이제는 그 다들 느끼시겠지만 뭔가 국가의 증시가 하나의 거대한 레버리지 판이 된 느낌이잖아요. 예. 그 뭐 서킷 브레이커도 2번이나 저희가 발동이 됐고 매수매도 사이드카도 이번 달에만 거의 뭐 5번 이상 발동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로 봐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측보다는 진짜 중개 후 대응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원초적인 영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제발 나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뉴스 나올 거야 하면 저 뉴스로 가고 결국에 지금은 되게 갈피가 잡기 힘든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예상 경로들을 좀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증시나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들은 저는 제한적이었다. 특히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자산군들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이거를 저희가 먼저 전략의 그 대응 시나리오의 중심으로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주말에 우리 장 끝났을 때 야간 선물이 4%가 넘는 그렇죠.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그러면은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 집 선물이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인다든지 보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낙폭을 적게 할 수도 아니면은 약하게 출발했다가도 네. 또 이렇게 뭐 전략 후광을 기대해 볼 수도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 다들 또 이제 뭐 하기 좋은 말로 또 블랙 먼데이냐 이런 소리 했습니다. 지금 불안하죠. 개장초는 뭐 일단 급락 출발이 불가피 보입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뭐 하방으로 출발은 하겠죠. 그 네. 뭐 야간 선물 시세도 그렇고 네. 미국 나스닥이 저렇게 2% 넘게 급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얼마나 빨리 주가 회복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장중에 뭐 트럼프나 이란 측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시장의 반등의 동력이 될 텐데 일단 현재 시간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녹록치 않죠. 트럼프가 뭐 48시간 이내에 말씀하셨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않으면은 최후 그 발전소를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란 역시도 우리 발전소 공격하면은 너희 뭐 IT나 에너지 인프라 시설도 우리가 공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죠. 결국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다라는 게 저는 지금 시장의
불안감, 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그래도 특징적인 점은 유가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100달러를 잘 못 뚫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유가 뭐 금요일 날에도 미국 증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이게 뉴스플로우 중심에 있었는데 계속 1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유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그 초기에 공급 충격, 호르무즈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는 선 반영을 해온 상태고 이후에 이제 얼마나 빠른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가동이 될 건지 또 각국들의 지금 전략 비축률 방출을 포함해서 유가 안정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뭐 효과를 낼 거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거다. 이게 지금 원유의 상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가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변동성 자체는 있지만 이게 지금 유가의 뭐 110달러대 이상 폭등, 그 이후로 고유가의 구조적인 고착화, 혹은 주식시장의 약세장 진입,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는 확률을 좀 낮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2.45% 하락인데 네. 뭐 엔비디아 뭐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도 빠지고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이쪽은 뭐 반도체 제조업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 또 무슨 뭐 밀수출을 했다고? 약간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 그렇죠. 아. 배달 사고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중국한테 예. 밀수출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흔들릴 때도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네,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아웃퍼폼한 게 이번 3월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반도체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금 아까 저도 올 때 보니까 뭐 반도체주 역시 뭐 코스피 급락 출발이면은 반도체주도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이미 생기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들도 이제 반도체주는 한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진입을 해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38조 정도 37조 정도 팔았는데 예. 그중에 38조를 반도체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판 거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간 음모론 섞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거냐? 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 대한 그 국내외 증권사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예.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시티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 또 높게 제시하고 있죠.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파니까 예.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뭐 일각에서는 이거 물량 떠넘기게 하는 거다, 양털 깎기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셀사이드 측면이 있고 외국인 이제 펀드들은 바이사이드 측면인데 지금 셀사이드의 외국인과 바이사이드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좀 시각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셀사이드 쪽, 증권사들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바이사이드는 외국계 펀드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좋은 거 오케이, 우리도 긍정적으로 봐. 대신에 지금 원유 시장을 포함해 원유, 금, 그다음에 금리,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불안한 역풍들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 마련이 좀 필요하다. 현금 대응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까라고 보면은 전 세계 자산군을 펼쳐봤을 때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가격 충격 덜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번에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를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한 것도 그들의 반도체 업황이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걸친 업황과 펀더멘털을 판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 전술적인 대응 차원에서 높아진 주가랑 비중을 덜어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그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또 밸류에이션도 다시 한번 좀 싸진 상태죠. 더군다나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논란들은 지금 계속 그 가중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에 걸친 이익 컨센서스 상향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던 간에 미국의 AI 시장의 불안이 일어나던 간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랠리의 재료들은 소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외국인들은 이미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40조 원 가까이 그 파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좀 과도하게 오버웨이트 됐던 그 과매수됐던 그 이슈도 좀 줄어갔다라는 거. 이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외국인의 반도체 중심의 순매수 재개, 이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번 달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은 저는 계속 부여해 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종전을 원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뭔가 좀 말을 안 듣는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예. 이번 전쟁의 기회는 미국이나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 있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 의지가 줄어들어야지 이 전쟁이 정말 뭐 마무리 국면을 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그건 아니죠. 최근에 그 이란의 그 인프라 시설 공격한 거 가지고서도 미국이 우리랑 왜 합의 없이 하냐 네.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의중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뭐 단기간에 쉽게 종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뭐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은 최근에 그 주말 중에 발언들만 네. 놓고 봐도 그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를 좀 알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죠. 네, 오락가락하죠. 예. 이거는 그만큼 그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는 거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하다가는 유가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이미 미국 내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들 한 달 만에 30% 이상 예. 높아졌는데 그거는 다분히 미국 일반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네. 이 같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이든이 지난번에 재선에 실패했을 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거는 네. 너네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예.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는 지금 여러모로 지금 그 내적인 갈등은 하고 있지만 출구 전략적으로 조기에 좀 모색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략죠. 네. 그럼 이게 48시간 내라고 하면 지금 기한이 24일 자정이에요. 네네. 어때요? 그때 이게 참 진짜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어렵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트럼프 이야기 올라온 거 보니까 네. 이란의 이제 데스, 이란의 죽음으로 뭐 이제 모든 예. 것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거 보면은 지금 분단 거의 시간 단위로 그들도 이란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 압박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또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입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행보들 그다음에 중동 정세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장기화될 가능성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그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 혹은 빠르면은 뭐 이번 달 안에 그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해서 이란 전쟁 뭐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갈 확률이 저는 높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48시간 그 시한이 내일 한 8시 44분, 45분 그 무렵이에요. 우리 동시효과 그렇죠. 시작하는 네. 내일. 맞죠?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의원께서도 장기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쪽에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데 네.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도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 IMEC 요거 IMF 예. 요거 좀 이렇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보면은 네.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거 왜 전쟁을 일으키지 하는 부분이 네.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핵 제거를 위해서 무슨 뭐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등등을 했는데 도대체 뭐야? 왜 저런 거야? 하는 건데 네. 이제 이미 유튜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컨텐츠로 삼으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타일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타일러가 그 얘기했고 예, 또 유튜브에서. 다른 예. 타일러 그 친구는 진짜 똑똑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판이 달라진다고. 네. 이제 I 인도, 인디아, 네. M 미들이스트, 네. 그다음에 E 유럽, 네. 그리고 EC는 네. 이코노미 뭐지? 네, 코리다. 네. 그래서 이제 회랑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네. 이렇게 해서 1대1로에 이제 대응하는 그건데 이거는 바이든 때였거든요. 2023년. 그렇죠. 그때 이제 G20에서 MOU 체결하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결국 중간에 인도에서 배 싣고 네.
그게 호르무즈 통과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사우디에서 도착해서 열차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간다 이건데 네. 이게 호르무즈하고 이란이 해결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전쟁 그 자체보다는 그 중요하지만 전쟁이 어떻게 될지 출구 전략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일단 예전보다는 다르게 몇 대씩은 통과는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도 그 관련된 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아직도 평년에 20% 정도밖에 통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전쟁 보험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말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5%예요, 5%. 이게 5%가 어느 정도냐? 전쟁 전에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 선박들의 평균적인 보험료가 0.25%였으니까 네. 거의 뭐 20배 이상 뛴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뭐 트럼프가 예전에 중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들에 용기를 내서 지나가라라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거. 선원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미국이 아무리 군함으로 호위를 해줘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드론 중 한두 대만 맞아도 네. 이거는 그들 선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니까 이번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그 선주들 그리고 선박 회사들의 그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가 관건인데 그거 회복 역시도 이번에 이제 그 출구 전략이 얼마나 구체되는지 언제쯤 나오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그 보험료가 얼마인지 봤더니 지금 한 번에 예를 들면 1억 달러짜리 그 초대형 유조선이 네. 통과할 때 한 우리 돈으로 45억에서 75억 네. 돈이 든대요. 보험료만. 예. 엄청나게 많이 예, 드는 예. 거죠, 진짜. 그 위험 리스크가 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 함부로 뭐 용기를 내서 지나갔다가 혹시나 이제 그 사고가 터지면은 거기에 대한 감당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해야 되니까 예.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재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심리적으로 봉쇄된 거 언제쯤 그 심리적인 봉쇄가 해제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유가는 어느 정도 지금 고유가 상태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예전보다는 유가는 지금 높아지긴 했죠. 작년 평균 유가가 60불이 안 됐는데 지금 예. 올해 평균을 보면은 2, 3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80불대, 70불대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고유가인 건 맞고 문제는 이 정도 고유가는 저는 경제나 그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레벨로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WTI 기준으로 예전에 저희가 3월 둘째 주에 보고 왔던 119달러, 그러니까 네네. 120달러대 이상으로 급등해서 결국에는 100달러대 초중반으로 고유가가 고착화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지금 뭐 계속 낮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WTI 기준으로 지금 100달러대가 지금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 상의 고유가는 저는 그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지금의 고유가 레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한 두세 달 동안의 연준의 행보나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거를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예전에 저희가 2022년 러우 사태 때처럼 미국의 CPI를 뭐 연 8에서 9%대로 급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태까지는 재현될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를 돌이켜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22년 러우 사태 때를 걱정하는데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거 중에 하나는 그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로 과도하게 풀리면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이 일어난 건데 지금 수요단에서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죠. 이번에 그 미국의 소비자 데이터들이나 GDP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인플레이션의 장기화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 이거는 신경 써야 된다. 대신에 계속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정말로 막 100달러대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이 될 가능성 수개월 넘게 지속될 가능성 저는 낮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나저나 미증시가 지금 20일 이평선 이탈했다면서 소장님 차트 보시잖아요. 200일선. 200일선. 아, 200일선. 심상치 않죠. 예. 네, 심상치 않죠. 이게 지금의 주는 의미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추세선인데 이 주가가 장기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의심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일선을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하회했던 적이 지금 말고 가장 최근이 작년 3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미국 뭐 그 당시 때 시장에서 유행했던 논리가 그 미국 팔고 그 다른 미국 사자 그런 유행했던 그 시기랑 일치하는데 그때도 이탈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탈했다가 이제 트럼프가 뭐 상호 관세 유예하기로 하고 뭐 예. 협상하기로 했다. 그 소식 이후에 한 5월 2달 뒤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다들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구간이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예. 그래도 미국보다 선방하고 우리나라가 200일선 깨지려면 한참 남았긴 한데 이것도 저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취약한 주가 흐름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에 살짝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상징성이 높은 대장주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취약한 흐름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계속 피해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200일선 이번 주의 회복 여부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요. 많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어떻게 보면 이 200일선 가장 최근에 본 게 작년 3월, 4월 예. 그 뭡니까 상호관세 때리기 네. 전부터 해서 200일선이 한번 붕괴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 무너졌고 그쵸.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랠리하고 나서 2022년 접어들어서 뭐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2022년 러우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그때 좀 일시적으로 치솟고 그렇죠. 120달러 뭐 이렇게 넘게 갔었죠. 예. 유가가 치솟아서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올렸냐? 뭐 어쨌든 간에 네. 전쟁도 났고 유가도 올랐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 문제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 2022년, 23년까지 조정 나올 때 200일선 무너지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200일선 살짝 물고는 내려가도 다 올라왔고 작년 4월에 봤던 그건데 아주 길게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서 200일선 붕괴 어쩌라고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좀 시간이 걸릴 네. 뿐이지 또 우상향이거든요. 미국 증시는 그런 모습들을 뭐 지난 수십 년간에 계속 보여왔습니다. 오랫동안 보내왔죠. 이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 특히 200일선 같은 거는 뭐 알고리즘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의 기준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00에서 무너지면 조금 더 뭐 매도 좀 손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쇼크 뭐 공매도를 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러한데 그러니 길게 가시는 분들에게서는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뭐 차티스트들이 말하는 200일선 붕괴 아유 뭐 됐고요. 그냥 뭐 좀 조정이 좀 깊어지나 보지 네. 조금 길어지나 보지 정도지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식 방송이라는 게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주식 채널이 유튜브 포함해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다 되는데. 뭐 전쟁도 뭐 기다리면 다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은 콘텐츠를 뽑아낼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제 200일선이 무너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까 이후에 반전 포인트가 없을까 저희는 그거를 계속 좀 그런 재료를 것이죠. 찾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대신에 예. 저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 그 S&P, CNBC에서 만드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라는 Fear 투자 and 심리 Greed. 지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익스트림 그 극단의 공포 영역으로 내려왔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극단의 공포 영역에 있을 때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적 신호이고 그 공포 중간에 말씀하신 그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는 네. 이용 방법이 딱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왔을 때 팔면 바보. 그렇죠.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왔을 때 그때 쫓아가면 바보. 그렇죠. 중간에 그거죠. 있는 그냥 뭐 네. 온전한 공포, 온전한 네. 탐욕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고 없는 거고. 극단에 있을 때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역시그널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과매도된 상태이다. 대신 진짜 신기한 게 그 개인 투자자 쪽 미국의 일반 리테일이나 또 네. 글로벌 다른 투자자들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주식형 펀드 그 EPFR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펀드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서 예. 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쪽으로는 지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기술적이나 여러모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피해야 되는 자산군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의 그 건강한 펀더멘털과 그리고 AI가 이끄는 이러한 산업의 동력들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좀 뭐 외국계 중장기들 펀드 여기 시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또 전략적으로 조금씩 나눠 사는 네. 것도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가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예. 거고 또 금리도 중요하죠. 예.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느덧 거의 4.4분까지 맞아요. 올라왔으니까 예, 예. 많이 올랐죠. 예. 가령 3월 초만 하더라도 4.0대 있었다가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40pp 이상 오른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네. 결국에 금리의 상승의 문제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유가 급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나 20일이나 중앙은행 입장 다들 이번에 회의 때 들어보면은 에너지빨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각을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도 유가 흐름에 달려 있고 그래도 저희가 이번 주에 한해서 좀 반전의 기회들 분위기 호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2년물이랑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네. 국채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도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3월 FOMC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준 의원들 발언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들도 역시나 이제 중동 정세 상황을 반영해서 발언의 톤들이나 또 최근의 금리 급등에 대해서 염려하는 입장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리의 향방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은 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 사실 뭐 그래도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펀더멘털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사실 매크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근데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과연 그 저희가 3월 초에 그 보고 왔다 5,050선 올해요 연간 네. 전점 네. 그 아래로 뚫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랑 좀 더 결부되어서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5,000선은 저는 지켜낼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네.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문제나 유가 급등에 대한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비롯된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 전쟁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 두 개가 1990년도 걸프전, 그다음에 2022년도 러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때 보면은 걸프전 때 주가가 저점을 기록할 때까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렸고 네. 그때 고점 대비 낙폭이 15% 정도 됐어요. 러우 전쟁 때에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닥을 잡아가는 데까지 9개월 걸렸고 그때 낙폭이 2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에 고점 대비 낙폭을 거의 20%까지 다 보고 온 거잖아요. 이 말은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좀 악재를 미리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보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월등히 쌉니다. 예. 뭐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특히나 3월 초에 밸류에이션 저희가 선행 PER 기준으로 8.1배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때가 6.7배 정도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그 멀티플 축소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이거는 이번에 전쟁이 터졌을 때 기업들의 이익이나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들이 밸류에이션상 할인율 축소에 반영이 된 프리미엄 축소에 반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 금융위기급의 다음에 충격에 준할 만큼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번 전쟁에 대한 저희는 어느 정도 면역력과 내성 그리고 하방 경직성은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2.8% 하락 예상됩니다. 3%까지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5,60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2%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1,135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2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4.7%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가 95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3%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5천 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50만 4천 원이고 SK스퀘어도 4.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 10만 9천 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가 131만 5천 원, 기아도 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3.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4만 5,100원.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지금 호가에서 3% 강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시총 순위가 1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93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3.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3%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18만 4,800원. 레인보 로보틱스 5%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3.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100원, 리노공업도 3% 하락 예상되고 펩트로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500원. 코오롱 티슈진, 니가캔바이오 모두 5%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6분가량 남았는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뭐 일부 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스관 관련주들 좀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모멘텀 뭐 비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음봉이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네. 막 2, 3%씩 빠지면은 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어. 3월 달에 워낙 지금 주가 변동성 크게 겪다 보니까 이 정도 하락 정도도 이제 그냥 약간 많은 분들이 조금씩 무덤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옛날에 마삼 같으면 이게 큰일 났었죠, 진짜. 마삼이면 어지러지했는데 네. 지금 마삼? 네, 마이너스 -3%. 3%. 그래서 저희가 마삼이라고 하고. 왜 이러시오? 다 알면서 순진한 척. 그게 마삼이라고 네, 그래갖고 마삼, 마오, 막 마칠 막 이렇게 지금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삼 마오도 막 말아 올린다고 이마로를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마로는 알겠는데 이마로는 알겠는데 네, 마삼. 오늘 우리 저 한의원 네. 께서 직접 현업에 계시니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하실 수 있다면 오늘 하이브 사실래요? 어떠실래요? 하이브? 네. 오늘 저는 아직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어요. 이게 뭐 광화문 콘서트 이제 참여 그 관객 가지고서 약간 좀 노이즈들이 지금 끼고 있는 것 같고 네. 얼마나 이제 실적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지가 지금 아직 서로 간의 의견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뭐 굳이 오늘 안 담아도 다음번에 그 이후에도 좀 더 기회들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또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삼천당 사실래요? 좀 기다리실래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왜요? 네. 개인적으로 그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들 그 따라가는 모멘텀 플레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매기가 떴다는데? 네. 매기가 떴다는데?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반영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여의도에서 거의 리포트 안 나오는 종목 중에 네, 그쵸. 삼천당이었는데 이제 슬슬 또 리포트도 나오네. 안 나올 수가 없죠. 시가총액 1위가 되고 이거 그런 시가총액 1위 업종의 1위 주식이 보고서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외면당했어요? 보고서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실적 추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들이 수월하지 않았던 게 이 주식들 같습니다. 와, 90만 원이 넘었어요. 삼천당 지역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만 원대였는데. 그렇죠. 예. 와. 이 모멘텀이 뭐예요, 정확히 삼천당 제약은? 여기는 여전히
개별 호재가 있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고유된 호재들. 예. 네. 삼천당 제약에 관련해서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상세히 묻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이 업계의 에티켓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묻지 말고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어떡하죠, 이거? 아, 그렇죠. 금리가 진짜 신경 쓰여요, 진짜 개인적으로. 왜 또 빵 터지셔? 아니야, 우리 아는 PD가 소장님은 물어봐도 되고 저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이거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요즘 트렌드인데 뭐. 요즘 트렌드. 글쎄, 아니 그래서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불가피하고 불가피하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럼 이때 기회다라는 거고. 네, 그렇죠. 뭐 나스닥 지수를 살까요? 아니면 뭘 사는 게 좋을까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을 접근해도 되지만 저는 뭐 그 AI 대장주들 있잖아요. 밸류체인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MS는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주식들은 저는 계속 지금 담아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네. 그들의 투자에 대한 그 AI 관련된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나 또 그 부분에서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의 그 이익에 큰 훼손을 가할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들 주식은 지금 거의 작년 10월 달부터 6개월 넘게 주가가 쉬는 과정에서 역시나 이 고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이들 주식도 밸류에이션 위치가 3년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더 매력적이네요. 구간이죠.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때요? 지금 속도 측면에서는 네.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좀 달려온 감이 네. 있어요. 막 속도감 있게 달려왔다가 약간 이제 뭐 전쟁이라는 그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초 이후로 지금 예. 뭐 현재까지 거의 뭐 둘 다 50에서 70, 60% 이상 네. 주가가 오른 상태니까 앞으로 이번 달 한 6개월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6개월 내 주가가 50에서 60% 더 친다? 그렇게 기대하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뒤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정고점 돌파는 저는 다들 둘 다 가능하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메모리 업황이 이제 조만간 성장률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 네. 여기는 뭐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반도체는 시클리컬 업종으로 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요즘 다시 좀 샘적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주가의 노이즈가 네. 끼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 전쟁이 4주째 접어들면서 조기 종식 가능성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에서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도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많이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를 둘러싼 여건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3.4% 떨어집니다. 5,571. 코스닥도 2.6% 하락합니다. 1,13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 떨어집니다. 19만 1,100원. SK 하이닉스도 4.9% 하락. 95만 7,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5% 떨어지네요. 현대차도 49만 9,000원으로 3.4% 하락 중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3% 떨어집니다. 36만 3,5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 하락합니다. 지금 155만 2,000원이고 SK스퀘어도 6.58% 내림세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10만 6,600원으로 2.7% 떨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30만 1,000원으로 지금 1.4% 하락 중이고 기아가 16만 3,000원 3.2%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1.2% 상승합니다. 91만 8,000원이고 에코프로도 3.8% 하락합니다. 14만 5,300원. 알테오젠 3.9% 하락 중이네요. 33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4%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ABL 바이오가 4% 떨어집니다. 18만 3,400원. 리노공업이 1% 하락 중이고요. 펩트로는 0.4% 올라갑니다. 34만 7,500원. 코오롱 티슈진 9만 5,600원으로 2%대 하락 흐름이고 리가캠바이오가 4%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해운주, LPG, 비료 관련주. 자, 이게 다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이제 관련해서 뭐 유가가 좀 급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흥하해운이 14% 급등합니다. 3,480원. 그리고 HMM은 좀 떨어지고요. KSS해운은 강부합권이고 지금 흥하해운이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대한해운이 3.4% 상승세고 STX 그린로지스가 5% 상승합니다. 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LPG 관련 쪽에서는 흥구석유가 9% 강세고요. SK가스도 5.9%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29,700원 선으로 5.6% 올라가고요. 극동유화도 2% 상승세, S오일도 상승 중이고 SK가스도 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 E&A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8%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10% 급등합니다. 38,900원 선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뒤이어서 삼성생명,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홀딩스, KTNG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3,95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48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504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90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은 557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30전 상승한 1,504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이거 1,500원 선이 참 이게 어때요? 1,500원 선 달러 환율. 이것도 이제 무덤덤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1,300원 넘어갈 때 국가 경제 위기다는 뉴스들이 막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는 없고. 글쎄요. 좀 전에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20일까지의 수출 지표는 뭐 전년비 50% 넘게 급증하고 수출은 좋고 달러 많고 들고 있는 달러 많은 것도 이해되고 우리 뭐 하다못해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정리하고 들어올 달러만 해도 얼마며 거주자 외화예금 얼마며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에다가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원화가 또 이렇게 뭐 약해질 만한 요인들이 자꾸 보이니까 뭐 그런 거겠죠.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프라이싱하는 그런 그게 왔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새 한은 총재가 신현송 박사가 새 한은 총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데 글쎄요. 그분도 워낙에는 약간 이제 하는도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한데 뭐 1,500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50원, 100원 IMF 때나 금융위기처럼 1,500원 올랐었다고 50원, 100원씩 되는 환율은 아닐 겁니다만 당국의 역할도 있긴 한데 쉽게 안 내려가는 거는 분명하죠. 분명하고 오늘도 한 2조 살라나 개인들 살까요? 사지는 걸까요? 이거 궁금해요. 매번 이럴 사는 때. 거랑 사지는 거랑 다르죠. 네. 오늘 지금 흐름 보면 사지는 것 같습니다. 사지는 거. 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는 확실히 수동태가 없다, 그죠? 그렇죠. 표현이 어색하긴 어색하네. 네네네. 아니 금리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4.4%고 네. 2년물이 3.9라면은 이게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니 당연히 기준금리보다는 좀 높게 네, 맞죠. 설정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워낙 그동안에 낮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3.75% 상단까지 올라서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유럽도 너무 많이 올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호주가 이렇게 별로 2번 연속 금리 인상했죠. 네.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통화정책 하는 데 있어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네. 근데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네, 그렇죠. 이 금리가 이게 베센트 장관 말
말로 봐서는 주시장보다도 더 주시한다는 대목인데 네, 맞습니다. 이 막아져야 될 텐데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 연준이나 그 20이나 예. 다들 한 것도 이 중동 사태의 여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빨리 마무리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고 반대로 여기서 저희가 금리 쪽에서도 그 중동 사태에 대한 좀 신호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할인율의 대표적인 그 금리의 대형치로 활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4.4%를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넘어갔더라고요. 넘었어요. 4.5%에 도달했을 때 이후에 글쎄, 미국 정부의 글쎄. 반응. 왜냐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작년 4월에 해방이 날 때 미국 금리가 타코의 기준이 4.5%였거든. 4.5%였죠. 네, 네. 이번에도 과연 이렇게 4.5 갔을 때 트럼프가 얼마나 좀 더 그 이란과의 그 출구 전략을 조기에 봉합하는지 그 속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4.4에서 4.5%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힘든 그 시기를 주식시장에서 겪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잠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3월 달에 저점은 저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의 이 흔들리는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 너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서 진입을 하지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좀 진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RIA 계좌가 네. 오늘 나왔어요. 오늘 출시하더라고요. 그래요? 타이밍이 네. 참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일단 뭐 시그널 상으로는 이제 환율 안정의 신호로는 좀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과연 이들이 국장에 들어오는 근본적인 요인이 절세 동기가 가장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계속 플레이할까? 그 성격은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금의 성격도 이제 약간 ETF 쪽들 위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ETF 내에서도 또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걸친 좀 그 수급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업종으로 한번 좀 들어가 주시죠. 지금 이 약세장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뭡니까? 견딜 만한 업종은 우리 한 의원께서는 어디라 보세요? 뭐 반도체는 당연히 당연한 거 반도체는 뭐 제외하고 실적에 한번 제외하고 얘기해 얘기하면은 견딜 만한 주식은 당연히 지금은 중동 전쟁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조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건설 원전 관련 업체들 최근에 네. 그걸 갖다 원전 외에는 엮을 게 없나요? 건설주 급등. 건설주 엮을 수 있는 게 요즘에 그거 있죠. 재건 수요들. 이제 재건? 우리나라가 이제 이란 쪽, 중동 쪽에 재건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 이 전쟁이 뭐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면은 재건 수요, 재건 발주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한 번 더 예전에 중동 특수처럼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현재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건설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있었죠. 저 PBR 관련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그 PBR 낮은 업종들 딱지에 붙여가지고 명시를 하겠다 예. 이거인데 건설주들이 뭐 그 대표적인 저 PBR주들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스토리텔링도 가능했던 게 최근에 건설주를 국내 증시에서 단기 주도주로 만든 주도 테마주로 만든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중동 정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세가 지금 급격 그 주도주, 주도 테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들 이번 전쟁 이후에 부각이 됐던 그 테마주들 거기에서 저는 구조적으로 계속 접근해 볼 만한 것, 장기적으로도 계속 들고 갈 만한 거는 역시나 방산, 그다음에 조선일 것 같아요. 여기는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 때도 이미 그 전체적으로 수주에 대한 그 구조적인 성장 내러티브가 계속 되고 있었고 이번 전쟁은 그 성장 내러티브에 실제적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더 부여해 주는 요인이다. 그 전쟁이 이번에 뭐 아무리 평화롭게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주국방에 대한 수요랑 또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 사람들 그 국가들 사이에서 변할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저는 뭐 방산 그리고 조선 이들 주식은 전쟁이 끝나도 들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업종별 지수 등락률 보니까 네. 증권업이 제일 약하네요. 그동안 증권업 지수가 좋았잖아요. 빠지면은 증권주 빠지고 이게 빠지고. 거의 공식이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저는 뭐 아직은 그냥 중립 시가입니다. 중립?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그렇게 좋았던 거는 로보틱스 쪽,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쪽의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실제 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거고 예. 요즘 같은 장세 속에서 단순히 스토리만 있으면은 이거는 그 주가가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저는 자동차주는 약간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이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 금리가 하향 어느 정도 급등세가 진정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저는 뭐 늦지 않다. 충분히 뭐 승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화장품 쪽, 소비재 쪽이 약간 네. 꿈틀꿈틀대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APR 좀 쉬어가고 뭐 이제 OEM, ODM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 막 이런 쪽은 또 괜찮단 말이죠. 그렇죠. 소비주들 예. 관점에서는 좀 화장품주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백화점주들 예. 여기는 저는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일단 환율 자체가 저렇게 지금 고환율에 약간 뉴노멀화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구매력에서 쓸 수 있는 구매력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작년 뭐 여름 이후부터 최근 올해 연초까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평가 이익이 아니라 실현 이익이 이게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랑 한국 주가 지수랑 같이 놓고 데이터를 보면은 동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 코스피가 지금 작년에 2,000대에서 최근에 6,000 갔다 5,000원 내려오긴 했는데 코스피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의 효과도 지금 발동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K 뷰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K 컨텐츠, K 소비 관련주들 여기는 유망한 투자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 전쟁 나면은 막 금값이 폭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는 보면 오히려 금값이 뭐 그 이해가 안 이전부터 가죠. 좀 네, 많이 그쵸. 오른 감도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금값이나 이런 데보다는 최근에 그 보니까 자금이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전쟁 났을 때 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이 예.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의 기스가 거의 안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투자자들을 주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워낙 스터디들이 많이 돼 있고 여기 SBS 비즈처럼 좋은 채널도 있다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많이 학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전쟁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 기업이나 그 업종의 펀더멘털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체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가 이번에 대표적인 그들의 레이더망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는 빈말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SBS 비즈 같은 좋은 채널이라니 뭐가 좋아요? 네. 한의원 보시기에 뭐가 좋아요? SBS 여기는 비즈가? 이렇게 예. 실시간으로 장 보면서 이제 시장 그 전문가들과 좌담을 하고 또 장 끝나면은 여러모로 이제 그 업종별로 접근해줘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많잖아요. 네. 많잖아요. 많은데 저희만의 이제 차별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차별화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아, 차별. 여기 또 훌륭하신 이제 앵커 두 분께서도 있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 어렵죠. 아유 이거 참 할 말이 없는 날입니다. 10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 나왔고 14분 만에 1조 3,600억을 샀고 1조 1,000억을 샀고 거래소에서 이 페이스면은 오늘 5조도 사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순매수나 순매도하는 그 사이즈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게 시가총액 3천억 원일 때 한 주 순매도하는 거랑 3천조 때 한 주 순매도하는 거랑 예. 5천조일 때 한 주 순매도하는 거 다르니까 예. 지금은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모에 너무 압도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좀 지나면 어때요? 좀 괜찮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3월 달도 이제 네.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만 조금 버티면은 3월 달 마지막 그 다음 달로 되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믿을 구석들이 계속 하나둘씩 생겨나고 믿을 구석 있잖아요. 뭐 믿을 어떤 구석? 거예요? 네, 기대해 볼 만한 구석들. 뭐예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 안도감만 나와도 그 컨센에 부합하게만 나와도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시장은 이제 매크로나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수하로 놓고 보고 실적의 향방에 더 많은 민감도를 부여할 텐데 이번 실적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때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달에는 저는 뭐 전망 자료에서도 냈지만 네. 정고점 탈환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장 출발 분위기부터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마음을 먹고 맞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락이 뼈아프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이드카가 또 걸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같은 경우는 5,50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4.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116포인트 선 움직이는 등 3.8%대 하락세 보이면서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쭉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죠. 양시장 수급 코스피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개인만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66억 원어치, 기관은 5,156억 원어치 현재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341억 원어치, 반면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은 현재 좀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193억 원어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오르고 내리는 업종들, 오르는 쪽은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그리고 특히나 이 에너지 관련돼서 가스 유틸리티 오르고 있고요.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복합기업, 조선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먼저 테마주로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중동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운임 상승으로 단기 수혜가 기대됐던 해운주, 해당 이슈에 단기적으로 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흥하해운이 22%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가 3,700원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3.6%, 반면 KSS 해운은 1.65%, HMM은 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도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로서 친환경 에너지들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상한가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3,91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삼용물산도 15%대, 세린 BNG도 18%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까지 11%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입니다. 가스 수급 불안의 여파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LPG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12%대 오르면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SK가스도 5.38%, 중앙에너비스도 5.34%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오일까지 0.3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농산물 비료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내내 또 알려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는 전쟁 4주차에 접어드는데 관련된 이슈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또 비료 관련주들도 장 초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남해화학도 3.49% 오르면서 현재가 8,600원 선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조비도 1.64%, 누보도 2%대 강세 보이는 등 이 전쟁 이슈와 함께 묶여있는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고유한 이벤트가 특히나 없는 만큼 이란 전쟁 등 거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잡히는지 특히나 신경 써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사나이죠.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네, 같은 갑자기. 오늘 같은 날도 웃으면서 합시다. 네네. 예, 시장은 안 좋지만. 시장은 안 네.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다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맞았던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예상에서 벗어나질도 않네요. 뭐 당연히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다 네, 보니까 네. 그게 온전히 좀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건전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일부 섹터에서 뭐 해운 관련주라든지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반사 이익을 받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태양광은 지금 무슨 재료로? 뭐 지금 HD 현대에너지나 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테슬라 테라펩 관련해 가지고 뭐 일부 이게 뭐 전체 다 태양광 섹터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우주에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도 굉장히 그 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총 크게 보면은 6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다중행성으로 가야 되는 게 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컴퓨팅 문제, 그다음에 테라펩이 반도체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우주 인프라, 그다음에 문매스 드라이버라고 그 달에서 이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 레일건처럼 쫙 뿌립니다. 그럼 그 달의 중력은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쫙 쏘아 올리면 이게 궤도권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스 드라이버 쪽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테라펩 목표는 어느 정도냐? AI 컴퓨팅에서는 연간 1테라와트시, 그러니까 1000기가와트시 정도를 생산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말을 했던 우주에서 그 태양광을 쏴가지고 위성이 돌게 되면은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효율대가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인데 낮 시간 동안에 효율을 이제 태양광을 받게 되면은 일단 전력 효율이 50%는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지구 뒤로 넘어가면 태양광을 못 받는다. 그렇죠. 못 받는 거죠. 근데 위성은 지구 자전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걸 24시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 자전에 맞춰서. 네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것보다 우주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렇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태양광 섹터도 좀 끌어올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산업 리포트 알아보기 전에 그 BTS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들이 좀 엇갈리고 있고 주가는 좀 많이 급락을 하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추산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뭐 그거야 이제 각 집계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왕의 귀환이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예. 이제 세로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 증시의 특징적인 뉴스들이 이런 게 뭐냐면 어떤 기대감으로 쭉쭉쭉쭉 오르다가 네. 막상 이렇게 뉴스가 땅 터지게 되면은 새로운 뉴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26만 명 이렇게 모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추산이 뭐 어디에서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4만 명이냐, 10만 명이냐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이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MD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음반 실적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들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그 집계에 대한 추산치가 좀 기대감보다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산업 보고서 좀 볼까요? 네네. 예,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그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산업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삼성이 HBM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7년도에는 파운드리 쪽도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는 파운드리 쪽도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래 과거에는 답이 없는 사업부였습니다. 왜요? 적자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적자를 내가지고. 너무 많이 내서 답이 없는 사업부에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로부터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이 반도체 칩을 오차 없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반도체 칩에 대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어떤 식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위탁 생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설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설계자가 설계된 도면을 가져와요, 저한테. 네. 그러면은 이 건물을 한 채 오차 없이 그 조감도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공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엔비디아, AMD, 네네. 뭐 브로드컴, 네, 뭐 퀄컴, 네네. 뭐 이런 데가 다 팹리스 기업이죠. 팹리스라서 그- 자기들이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만들어 주는 게 TSMC고 삼성전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왜 이제 답 없는 사업부였냐? 분기당 이게 수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시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랫동안 투자 대비 수익을 못 냈습니다. 왜? 그래서 주문이 없어가지고. 네, 주문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사 실적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이제 불렸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 파운드리의 몰락은 언제였냐? 21년부터 22년도였습니다. 그때는 기술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붕괴됐던 해였는데 왜 조감도대로 못 만든 거예요? 설계도대로.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력 공정이었던 그때 4나노 라인의 수율이 30% 수율 아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 수율이면 진짜 처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 위탁 생산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있었습니다. 예. 이 세대의 칩이 전력 소모랑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당시 핸드폰 뭐 나왔죠? S22가 나왔죠. S22 판매량 저조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S22 시리즈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8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이거 완전 안 좋은 거다. 안 사. 약간 이렇게 돼버렸다는 네. 거죠. 그래서 TSMC에서 만들었던 스냅드래곤은 훨씬 더 채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그때는 많이 선택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채택을 했느냐. 게임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GOS라고 하거든요.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거를 하드웨어가 안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풀어내려고 한다라는 신뢰도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고객이었던 퀄컴, 차세대 칩셋인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다 TSMC에 보내버리고 자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도 그때 삼성 파운드리보다 4나노 공정을 다 TSMC에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좀 신뢰도 붕괴가 있었는데 그게 22년. 네, 21년부터 22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23년부터는 본격화된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이제 삼성은 선단 공정에 대한 대응 실패로 소외가 됐었죠. 네. 근데 엔비디아랑 AI 칩의 필수적인 이 첨단 패키징 기술력 확보랑 생태계 구축이 좀 늦어지면서 TSMC가 독식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시장점을 쭉 보시면은 23년 초에 12.4%였던 시장 점유율이 25년 2분기 7.3%라는 처참한 수준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TSMC랑 격차는 60%포인트 정도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 1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거 사업부 없어냐 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26년 1분기 기점으로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마침내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25년 한때 50%를 밑으로 하회했던 가동률이 이제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전체 라인 가동률이 이제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나노, 5나노, 8나노 등 범용성 기술력까지 이제 갖춘 주력 공정 라인들이 이제 가동률이 90%, 사실상 풀캐파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풀 가동 상태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은 이 매 분기 1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은 조 단위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순환에 좀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26년부터는 과거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단 공정의 수율하고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TSMC에 대한 공급 부족, 과부하 상태가 반사 이익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수주로 인한 대외 신뢰도를 좀 격상시켰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년 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최대 약점이었던 선단 공정에 대한 수율 문제, 이 부분들이 해소 국면에 좀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고객사가 대량 양산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수율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냐?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예. 근데 삼성 파운드리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GAA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수율 추이를 보면은 22년 초기 3나노 공정 당시에는 수율이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24년 말 2세대 3나노 기준 수율이 60%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상 궤도에 올라왔다는 거죠. 네. 아까 마지노선이 예. 60에서 70%다 보니까. 그래서 불량용 감소, 전력 효율, 성능 편차가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산업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다 TSMC에 몰려가다 보니까 TSMC도 이걸 다 받아내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낙수 효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TSMC 지금 3나노, 5나노 선단 공정 가동률은 사실상 100%입니다. 다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AI 칩의 생산 필수 공정인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리드 타임이 지금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지금 TSMC 25년 선단 공정 단가가 또 올렸어요. 아, 우리 풀캡 하니까 우리 갑이야. 을이지만 우리 예. 갑이야. 뭐 어차피 너네 말고도 받을 때 많아. 라고 해버리니까 5에서 10%의 마진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인상하면서 팹리스의 마진에 대한 한계점이 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공급 안정화랑 가격 협상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멀티벤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TSMC, 야, 너네만 있어? 삼성도 있어. 나 삼성한테 그럼 너네 이렇게 인상해버리면 나 삼성한테도 맡긴다라는 취지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TSMC의 유일한 대안인 삼성 파운드리가 그거를 좀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탄을 쏜 거는 이제 테슬라와의 AI6 칩 계약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 생산을 위해 가지고 165억 달러의 초대형 계약이 나왔죠. 그래서 예. 자동차용 반도체는 생명과 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혹한 온도랑 진동 테스트가 좀 엄청 힘들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연산량이 전 세대 대비해서 3배에서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 로직칩을 삼성이 소화한다라는 거는 AI 반도체에 대한 제조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암바렐라, 퀄컴의 플래그십 물량 복귀랑 그다음에 일본의 PFN의 2나노 공정 채택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 부활에 대한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좀 어렵지만 제가 그러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를 수혜를 보는데 밑에 있는 공정들에서 어떤 수혜가 일어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의 생태계 핵심 밸류 체인은 크게 IP랑 DSP랑 소재 부품 장비 오사트 업체가 있습니다. 자, IP는 뭐냐? 팹리스가 칩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증된 회로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공정별로 인증해서 라이선스로 공급을 하는 건데 뭐냐면 건축으로 아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건물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자, 거기에 맞는 창틀이 있습니다. 네. 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걸 규격별로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규격에 안 맞는데 너네 이거 왜 규격에 안 맞게 공급했어라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네. 그 규격에 맞게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P가 각 파운드리 공정별로 인증이 또 돼야 됩니다. 각 공정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특성이 공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딱 선택하는 순간 이 공정별로 이 I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150cm에 150cm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밖에 공급을 못하네?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늘어날수록 IP 업체들도 매출이 늘어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요 기업은 뭐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DSP는 뭐냐면 설계 대행사입니다. 설계 대행사. 그래서 보통 디자인 하우스로 우리가 불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면은 뭔가 디자인을 대신해 준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팹리스의 설계를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변환하고 최적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에 비유를 하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게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운드리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형 팹리스 업체들, 우리가 뭐 엔비디아, 애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팹리스 업체가 중소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 공정으로 연결해주는 영업 대행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주요 기업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에이지랭드, 세미파이브 얼마 전에 상장한 이런 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다음 오사트 업체들 이거는 파운드리 가동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무슨 업체? 오사트? 네, 오사트 테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외부에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사트가 뭔데요? 외부에서 이제 패키징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오사트 뜻이 뭐냐고. 오사트라면 네, 오사트 OAST입니다. OA 외부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예. 네,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OAST? 네네 OSAT? OAST입니다. AT입니다. 네, OAS. 아니 일단 용어가 오사트 업체. 뭔지가 이렇게 네. 확립이 안 되면 자꾸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네, 이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가공된 웨이퍼의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예, 이게 예, 맞는 예. 건지 아닌 건지. 예. 그다음에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걸 반도체를 다 만들었어요. 예. 그럼 후공정단에서 이거를 검사를 하든지 패키징을 하든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가 뭐가 있느냐? 동진세캠이라든지 SNS텍,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HPSP, 두산테스나 이렇게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서 저희는 IP, DSP,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보자면 저희는 IP 섹터가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입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공정에 대한 종속성과 대체 불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IP 공정은 맞춤형으로 설계돼야 되는 특성상 동일한 기능의 IP라고 하더라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5나노도 있고 3나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3나노 도면과 5나노 도면은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로 블록을 맞춰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팹리스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검증된 완료된 IP 업체의 제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IP 기업의 비용 구조는 초기 R&D 비용에 수백억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IP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를 채택해서 이게 사용되는 순간 한계 변동 비용은 사실상 제로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 상승이 라이센스 체결 건수가 증가할수록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그러면은 가장 좀 수혜를 받는 업체는 어디냐? 저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삼성의 핵심 IP 파트너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고정비를 수익으로 돌리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IP 시장 내에서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최적화한 통합 메모리 솔루션 제공자인데 이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IP 비즈니스 비용의 90% 이상이 이제 R&D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고정비로 특성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P 개발에 수백억 원이 선행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검증을 마친 IP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건축은 그냥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예. 거고 이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순간 추가 판매 시에 한계 비용이 이제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네, 한계 비용이.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 BEP가 딱 돌파하는 순간 예. 매출 증가가 그냥 영업이익 증가로 폭증이 됩니다. 그렇겠네. 네. 예. 왜냐 이거 예. 진짜 창문 납품하는 게 아니니까 자재가. 그냥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따른 비선형적인 이익 성장을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HY IP의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리 계층이라는 건데 물리 계층 IP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통신에 대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별로 물리적 특성에 극도로 민감한 고난이도에 대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마다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합니다. MPW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칩을 작동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실리콘 검증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해자가 있는 게 뭐냐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을 합니다. 예.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강력한 해자를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대한 세이프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SF3, 그다음에 SF2 이게 3나노, 2나노입니다. 예. 공정 초기 개발 단계부터 설계 사양을 공유합니다. 삼성하고. 그래서 IP를 동시에 개발하는 긴밀한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대응 덕분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서 깐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생태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경우에 즉시 사용한 IP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SNS 택입니다. SNS 네, 택.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국산화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원래는 일본에 대한 독점을 EUV 국산화 채택을 SNS 택이 최초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나 TSMC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극도의 수율 문제, 민감성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호야라든지 아사히글라스 같은 거를 채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SNS택이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제품 신뢰성 테스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요. 26년 내 실제 양산 라인의 투입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재 공급사를 넘어가지고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핵심 파트너사로 격상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원래 DUV 심자외선이 있고 극자외선 EUV가 있습니다. 심자외선 지금 중국이 EUV 장비 ASM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EUV 회로를 막 그려야 되는데 이걸 장비를 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심자외선 DUV 공정으로 EUV 했던 거를 레이어 수를 쫙쫙쫙 더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수율 날라가죠. 왜냐하면 DUV 많이 쏘는 순간 이게 수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EUV 장비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당 몇천억 하죠. 그래서 상당히 ASM을 지금 뭐 1년에 50대도 판매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EUV를 또 쓰려면은 이 블랭크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자외선 쐈을 때 이 블랭크 마스크가 계속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네.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단 공정에서 레이어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교체 주기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나노 공정에서 EUV 레이어 수가 지금 40개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 웨이퍼당 소모되는 블랭크 마스크의 절대적인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심자외선에 대한 P값, 그다음에 가격과 그다음에 그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가격은 단가가 수십 배 이상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랑 P가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되면서 SNS택도 결국에는 좀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택은 이번에 시세가 많이 났네요. 작년 4월 이후로. SNS가 작년에 2,437억 매출에 504억 영업이익인데 시총은 1조 7,400억, PER 30배, 삼천당은 1,603억 매출에 영업이익 없고 시총 22조 2,800억에 PER은 못 구해, non-available. 이게 주시장이구나. 그나저나 지금 네.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섰어요. 달러원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글쎄요. 시장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소장님 환율 전문이시잖아요. 뭐 언제적 얘기로 전문하십니까? 환율은 언급 안 합니다. 알아서 막아주겠죠. 정부 당국이요? 외환 당국이? 뉴노멀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적응합시다. 우리가 적응하고 여기다가 유가까지 이 막연한 낙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권가에서. 그 낙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사이에서 뭔가 합의라도 나오고 나서 가져도 되는 게 낙관 아닌가요? 돈을 실으면서 어떻게 50대 50의 절반이 그건데 이렇게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2조 3천억씩 막 사고 이럽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또 내일 또 밤사이 또 반전이 일어나서 또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하는 게 투자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투자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슨 일국의 지수가 매일 3%, 5% 왔다 갔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이러고 있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달러원 환율이 좀 무섭네요. 지금 1,511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저는 시장. 오늘 예. 하우머니에서 한용희 수석이 가져온 파운드리 얘기 열심히 또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짜 마지막 보루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정말 그 어려웠던 시기를 또 겪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합니다. 정말 응원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잘 견뎌내시고 오후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저는 이따 오후 3시 반에 패널로 잠시 나오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